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제노바 공화국 출신의 항해 전문가이다. 이탈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제노바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주요 선박 건조와 해상 활동으로 명성이 높아 제노바의 선박들이 다양한 무역 및 해군 작전에서 사용된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신뢰한 제노바 공화국은 지중해 주도권을 놓고 국가 자본주의를 지향한 베네치아 공화국과 1차와 2차에 걸쳐 격전을 벌인 바 있다. 선원으로 일하다 20대 중반에 선장이 된 콜럼부스는 스페인 리스본에서 항해술을 익힌다. 오스만 제국의 등장으로 아시아와의 교역이 막히자 콜럼부스는 긴 육로를 통한 아시아의 향신료 거래보다 안전한 해상 교역로를 찾는다. 아시아로 가는 서쪽 해양로를 개척하여 인도의 향신료와 황금을 차지할 꿈을 키운다. 유럽 왕실의 후원자를 찾아 10여 년을 떠돌던 콜럼부스는 6년간 스페인에 머문다. 독실한 신자가 되어 천주교를 세계에 전파하려는 이사벨 1세의 마음을 산다. 15세기 초부터 대양 항해를 시작한 포르투갈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자 이사벨 1세는 신항로 개척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포르투갈은 항해 왕이라 불리는 엔리케 왕자가 서아프리카의 보자도르 곧 부근까지 가서 금과 노예 무역을 하며 대양 항해 시대의 막을 연 바 있다. 포르투갈이 해외 식민화의 성공과 향신료 무역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자 이사벨 1세는 위기감을 느낀다. 1492년 4월 17일 이사벨 1세는 남편 페르난도 2세와 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콜럼부스의 계획을 과감히 수용한다. 콜럼부스는 스페인 정부와 산타페 협약을 체결해 선단 지휘권과 종신 식민지 총독 자리, 새로운 영토에서 취득한 귀금속 및 향신료 등 10분의 1 소유권과 교역에 따른 이익의 8분의 1을 보장받는다. 1492년 8월 3일 41세의 콜럼버스는 산타마리아오를 선두로 니나오와 핀타오 등 세 척의 범선에 90명의 선원들을 태우고 팔로스항을 떠난다. 아시아로 가는 역사적 서쪽 첫 항해에 나선다. 3주일 후 인도에 도착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육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콜럼버스는 동요하는 선원들을 황금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래며 위기를 넘긴다. 항해를 시작한 지 70일이 되는 10월 12일 마침내 바하마 제도의 과나하니에 도착한다. 콜럼버스는 스페인 국왕의 깃발을 꽂으며 산살바도르라는 이름으로 신에게 영광을 돌린다. 처음으로 대면한 원주민 아라와크족을 인디언으로 부른다. 콜럼부스는 황금을 찾아 카리브해의 여러 섬들을 돌며 자신이 발견한 지역을 아시아의 일부로 착각해 서인도 제도라 명명한다. 이스파뇰라 섬의 최초의 유럽인 근거지 나비다드 요새를 세운다. 1493년 3월 14일 콜럼버스는 이사벨 1세의 환대 속에 팔로스항에 도착한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새 항로는 인도의 향신료와 황금에 대한 스페인 왕실의 기대감을 한껏 부추긴다. 하지만 1493년 9월 25일 시작한 두 번째 항해와 1498년 5월 30일 출항한 세 번째 항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난다. 황금을 찾지 못한 콜럼부스는 허탈한 실망감 속에 본국으로 소환된다. 1502년 5월 9일 출항한 마지막 항해 역시 51세의 콜럼버스에게 허무한 도전의 상처만 남긴다. 1506년 5월 20일 55세의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아시아의 일부로 착각한 채 세비야 인근의 바야돌리도에서 생을 끝낸다. 신대륙 발견의 공은 이탈리아 피렌체 공화국의 항해가 아메리고 베스푸치에게 돌아간다. 포르투갈 마누엘 1세의 후원으로 아마존 유역을 탐사한 아메리고는 자신이 발견한 새 땅이 섬이 아니라 신대륙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1507년 독일의 지도 제작자 마르틴 발트 제밀러와 독일의 인문학자 마티아스 링만은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공을 인정해 신대륙을 아메리카로 명명한다. 아메리고가 아니라 아메리카로 된 것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모든 대륙의 명칭이 아로 끝나는 여성형이기 때문이다. 콜럼버스를 소재로 세 편의 영화 가운데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의 작품과 존 글렌의 영화에 비해서 리들리 스콧 감독의 1492 콜럼버스는 재미와 작품성이 가장 돋보인다.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시각적 디테일로 리들리 스콧 감독은 관객을 시네마틱한 경험에 몰입시킨다. 네 번의 원정을 모두 다루지 않았음에도 역사적 사실과 판타지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스페인 원정 때의 모험을 재현한다.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우는 특유의 열정적 카리스마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인간적 면모와 복잡한 내면을 역사적 이벤트와 모험적 요소에 녹여낸다. 코스타리카에서 촬영한 신대륙 도착 장면은 섬세한 긴장감을 드러낸 인상적 연출력의 압권이다. 그리스 출신의 반젤리스는 전자음악의 대가답게 그리스의 정서가 스페인의 열정에 스며드는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콜럼부스의 파란만장한 삶을 감동적으로 채색한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엔터테인먼트에 중점을 둠으로써
역사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다루지 못한다. 콜럼부스를 지나치게 호의적 인물로 묘사하여 역사적 정확성이 미흡하다. 역사학자들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원주민 인구가 콜럼버스에 도착 후 한 세기 동안 약 9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 콜럼부스가 유입시킨 전염병과 기업가적 형태의 야만적 노예제도는 원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시킨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제작비에 비해 그 비용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지도 못한다. 유럽에서 올린 최고 수익과 달리 미국에서는 실패작으로 끝난다. 리들리 스콧은 주 원인을 미국인들이 유럽식 억양을 이해하지 못한 탓으로 돌린다. 제라르 드파르디유의 프랑스식 영어 대사 또한 영화의 흐름을 방해한다. 영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의 항해는 탐사의 시대와 세계 역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스페인은 카리브해의 서인도 제도에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가져온다. 스페인은 경제적 패권을 확보하여 통화 부족으로 침체된 유럽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1521년 360년 주기 사기의 황금기에 진입한 스페인의 연평균 은생산은 200만 온스에 달한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1492 콜럼버스는 미 대륙이 전세계 경제 패권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첫 순간이다.